개념 그리고 특성이나 종류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권리에 있어서의 재산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유형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재산권의 한 종류로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의 그 채권은 권리라는 의미의 그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채권의 그 권자 자체가 이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유가증권 할 때 이 유가증권 여기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 할 때 그래서 그런 여기서는 채권이라고 하는 주권, 채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채권의 경제적 의미나 특성, 종류 뭐 이런 것들 볼 텐데 우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얘기할 때의 그 채권과 유가증권을 얘기할 때의 채권은 조금 다르다. 권리에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특자가 뭐예요? 특정한 경제 주체가 다른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그 재산권 안에 있는 채권의 개념이고 권리의 유형에서 여기서는 이제 유가증권의 종류 중에 주식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기업 이런 어떤 경제 주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경제 주체들 중에서 이제 개인이 아닌 어떤 정부나 공공단체라든가 또는 주식회사 이런 것들 이런 경제 주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 표시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적 권리가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만기시까지 약속된 방식의 이 말은 만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만기가 없는 예외적인 영구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있고 그리고 그 만기까지 약속된 방식에 의해서 확정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 확정이자 또는 확정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금융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우리가 권리의 유형의 채권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채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러니까 이게 발행 시점에 이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발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될 때 그걸 인수라고 하죠.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면 이게 금융기관에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채권 투자는 은행에 의해서 확정금리부 정기예금을 하고 만기 상환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저축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금융자산 중에서도 금융상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금융상품의 한 유형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금융자산 안에는 상품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금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이런 것들 그리고 증권사의 각종 뭐 펀드 같은 것들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CMA나 MMF, 뭐 MMDA 은행에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금융기관이 만들어서 책임지고 판매하는 것이 금융기관이 책임도 지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되고 주식이나 채권은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런 경제주체라고 하는 금융기관도 거기에 포함은 되긴 하죠. 그래서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건데 은행의 예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산 안에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기 플러스 이런 예금상품, 보험상품 이런 각종 증권회사의 CMA나 MMF나 뭐 이런 상품들도 여기에 뭐 ELS나 이런 것도 다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기 전이라도 원금 필요시에 해약이 가능한 은행 예금과는 달리 만기 전에는 채권의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예금이라는 걸 했더라도 뭐 해약 환급금 같은 거 약간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해약은 가능은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해약을 가능은 하지만 이제 불이익이 있죠. 해약할 때 이제 수수료를 물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아예 불이익이 있고 그걸 떠나서 해약 자체가 만기 이전에는 어떤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고 신규 채권을 인수하든 혹은 유통시장에서 이미 기발행된 채권을 매입하든 일단 채권 투자 이후에 이를 만기 전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파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이제 유통시장에서 매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파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고요. 채권 투자한 시점에 채권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매매 차익, 투자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반면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에도 있는데 이때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채권 투자는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에는 붙어 있다는 얘기죠. 액면 이자라는 것과 액면 금액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채권은 위험이 없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발행한 경제 주체인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채권 투자자는 이게 중간에 제3자에게 유통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만기 이전에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언제 올라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은 액면 여기에 이렇게 종이 안에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증권화 됐으니까 여기 이제 뭐 발행은 안 되지만 기본 형식에는 액면 이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1억짜리다. 이자는 1%다, 2%다, 5%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자가 5%다라고 하면 액면 이자가 시중금리가 지금 뭐 저금리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시중금리가 만약에 뭐 2%로 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이 채권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겠죠, 그죠? 서로 이거 몇 달 전에 발행된 건데 지금 또는 1년 전에 발행된 게 만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어요. 5년짜리 채권이라서 그러면 시중금리가 2%밖에 안 되면 이 채권은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채권이니까 그럴 때는 발행되는 시점보다 이 액면가보다는 이 채권이 더 높게 또는 발행되는 시점에서의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발행될 가능성도 있다. 발행되는 시점의 가격은 어떻게 발행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때도 또 시중금리하고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발행되는 시점 자체에서요. 근데 유통될 때는 이런 어떤 금리가 변동할 때에 마침 내려가면서 2%가 됐다면, 근데 반대로 그럼 시중금리가 이 채권은 5%짜리 채권인데 시중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서 한 뭐 7% 됐다. 그러면 시중금리보다 이 이자가 적은 그런 좀 인기 없는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투자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금리가 시중금리가 항상 뭐 몇 프로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변하니까 시중금리는 이 채권의 액면이자는 픽스돼 있고 얘는 시중금리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 매매 가격에도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은행 예금과는 달리 투자 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이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과 달리 은행 예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은 채권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니죠. 왜? 그 은행 예금에 딱 보면 예금주가 누구라고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 거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제3자에게 이게 예금 통장 자체를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유통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은행 예금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은행의 예금이면서도 유통이 가능하게 한 게 또 특징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CD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Certificate of Deposit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CD가 보통 예금인데 여기에 예금주의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증서 형식으로 수표같이 이렇게 좀 크게 유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그게 이제 양도성 예금 뭐 한참 크죠. 좀 이렇게 큰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과는 달리 유통이 되고 금액도 좀 크고 그런 게 좀 약간 혼합된 형식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예금 같은 경우는 채권하고 달리 중간 유통이 불가하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채권은 은행 예금과 다른 점이 있다. 투자 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유통시장에서 팔아야 되니까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과 함께 그 밖에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권의 기본적 구조와 함께 가격 결정 과정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금액 단위가 또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 데는 과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 HDS도 금방금방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채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 채권 발행 조건이나 채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나 채권 시장 내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라든가 또는 그 금리는 다시 말하면 이제 통화량에 영향을 또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거시적인 요인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채권 발행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그 국제 전문 딜러들이 주가 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맞게끔 시장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채권의 기본적인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채권의 개괄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특성들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발행 자격의 법적 제한,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이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 중에 하나인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할 때 그 채권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채권은 개인은 발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발행 요건 등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보통의 차용 정서와는 달리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자 지급 증권이다. 기업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배당의 크기가 달라지는 주식과는 달리, 주식은 이익이 나야 배당을 주는 거지만 얘네는 이익이 나든 안 나지 않든 기본적으로는 확정 이자를 뭐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연 단위로든 약속된 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채무 증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기한부, 만기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죠? 채권에 의해서 자금 조달은 한시적인, 언젠가는 갚아야 될 남의 돈이다. 그래서 우리를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타인 자본. 채권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을.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회사의 존속 기간 동안은 그 회사 돈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의 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주식을 발행한 자본을 회사 자기 자신의 돈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한부 증권이지만 만기가 없는 영구사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만기 없이 발행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조건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요. 거의 드물게. 그다음에 이제 장기성 증권,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가증권이므로 CD나 CP 등과 같은 여타의 채무 표시 유가증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기 상환 기간을 지니고 있다. CD나 CP는 보통은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이고요. 그래서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예금이지만 예금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그러면 예금인데 그럼 이자는 누구한테 주냐? 그래서 보통은 순할인 방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짜리의 예금 증서의 경우에 예금 이자를 이 증서 발행하는 시점에 미리 할인을 하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4,900만 원만 주면 100만 원 이자로 미리 선이자 빼고 이게 유통이 가능하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자를 할인한 거니까 요 증서 들고 가면 언제든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이자는 할인 방식으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고요. CP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이 상업어음에 해당이 되죠. 상업어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의 기업 어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상업어음이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융통어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융통어음의 유형인데 명칭은 상업어음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커머데이션 빌이라고 해서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이 있는데 상업어음은 상거래 행위를 하고 발행되는 어음이고 융통어음은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주고받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업이 자금 조달하려고 어음 발행하는 걸 말해요.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제 어음의 발행 주체는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은행을 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단기성 자금이 필요할 때 뭐 90일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관련 기본 용어, 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 채권 이자 산출을 위한 기본 단위가 액면가로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페이스 밸류라고 해요. 페이스, 채권의 권면을 페이스, 얼굴, 그죠? 밸류, 액면가라고 한다. 이렇게 net amount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 채권 이자 산출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 이게 뭐 1억이다. 뭐 거기에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면 이자율, 이게 쿠폰 레이트라고 그래요. 쿠폰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액면 이자라고 하는 거죠. 채권에 기재된 이 이자율로서 발행자가 액면 금액에 대해서 연 단위로 지급하는. 연 이자율이 정해지면 그걸 분기별로 하면 4분기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투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자 지급 횟수가 관계없이 1년 동안 지급되는 이자 금액이 동일하게 표면 이자율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 이자율이 12%다 그러면은 이거와 월 이자 1%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월 이자 1%씩 12번, 요 곱하기 12번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복리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면 1월 달에 받은 1%, 2월 달에 받은 1%, 3월 달에 받은 1%는 1월 달 거는 남은 11개월 동안, 2월 달 거는 남을 10개월 동안, 3월 거는 남을 9개월 동안 재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연말에 12% 이자만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월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환산을 해서 12.05%, 예를 들어서 1%로 하면 이걸 유효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유효이자율. 그래서 유효이자율이라는 걸 effective interest rate 또는 실질이자율이라고 하죠. real interest rate라는 걸 구해서 연 단위로 다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비교를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면 이자율을 표현하면 되고, 표면 금리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할인 방식에 의한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이율 혹은 발행 할인율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 방식은 우리가 CD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1억짜리를 그냥 이자를 미리 선이자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자를 미리 500만 원 미리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만큼을 뺀 방식으로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결국은 표면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이제 요렇게 하면 500만 원 선이자 지급 방식을 하면 미리 500만 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5년치로 환산하면, 만약에 만기가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환산하면 그 금액을 또 달리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액면이자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할인율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할인율을 액면이자로 환산하면 좀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500만 원을 미리 받은 걸 가지고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만기 기간 동안 재투자를 하면 500만 원보다 더 불릴 수 있잖아요. 더 큰 역할을 하는 플러스 알파의 재투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할인율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행일과 매출일. 발행일은 채권의 신규 창출 기준. 이게 채권이 새롭게 탄생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일은 실제로 채권이 신규 창출된 날짜.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날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일이라고 보면 되고, 몇 월 며칠을 기준일로 해서 실제로 그 발행된 날짜, 이렇게에 따라서 발행일과 매출일이 약간의 차이가, 용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종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은 매월 말일이지만 실제 특정월을 기준으로 발행을 한다. 그 특정 월의 제1종 국민주택의 매출액은 그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준일은 말일이지만, 왜냐하면 기준일이 왜 필요하냐면, 이자를 이제 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사고, 어떤 사람은 5일날 사고, 어떤 날은 15일날 사고, 어떤 날은 12일날, 13일날 사는 날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accrued interest rate, 그러니까 기 발생 이자는 차감하고 남은 그러니까 실제로 발행 매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그 달의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준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월의 신규 창출된 채권은 동일한 발행일을 가지나 매출일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만약 매달 있으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실제 매출일은 여기라고 하면 요만큼의 이자를 빼고 남은 기간 동안 날짜 수를 일수 이자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이게 지금 만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만기가, maturity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기라는 말, 우리말은 만기가 동일한 말로 사용을 돼요. 근데 이제, mature, 그러니까 숙성하다. 조건이, 원금을 받을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숙성한다는 의미의 그 mature에서 이제, 숙성되지 않은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maturity가 숙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조건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시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지금 maturity를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만기인데, 선물의 만기와, 그 옵션의 만기, 이런 날짜별로 만기의 영어 표현이 다 달라요. 조금씩 이제 선물 옵션 용어도 이제 보셔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옵션의 만기는 expiration date라고 그래요. expiration dat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옵션은 선택권이니까 선택권이 그 기간이, 그 시점, 그 날짜를 지나면 사라진다. expire가 사라지다, 소멸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만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만기, 이것도 만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의 경우는 delivery date라고 그래요. 딜리버리 데이트, 여기 똑같이 데이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딜리버리, 운송, 배달한다는 거잖아요. 선물은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사거나 팔겠다. 금을 미래 특정 날짜에 내년 6월 달에 특정한 자산 금을 그 특정한 가격으로 20만 원에 특정한 수량, 순도 99.9%에 해당되는 1kg 이런 식으로 수량, 양적으로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한다고 치면, 실제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 배경은 그게 중간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 날짜가 딜리버리 데이, 배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딜리버리 데이트라고 하면 이게 만기가 돼요. 그래서 같은 만기라는 우리말을 쓰더라도 거기에 숨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뒤에 가서 이제 선물 옵션 할 때 또 한 번 더 들어보면 복습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는 머추리티라고 한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과기간, 채권의 발행일 혹은 매출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그래서 이제 채권의 이자 경과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기 위한 경과기간도 따지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일 혹은 매출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해서 이자를 언제까지 산정을 할 거냐, 이런 보통 이제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판매되는 날짜까지의 경과 이자를 구해서 요건 빼고 이자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잔존기간, 기발행된 채권을 매매할 경우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그래서 이제 5년짜리 채권인데 1년 6개월 지나서 누가 제3자가 샀다 그러면은 나머지 3년 반 정도만 이제 만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잔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기일까지 기간. 그래서 그 만기 수익률,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 혹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보다 보면 용어가 전부는 아니어도 기본은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이자율의 일종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YTD, Term to Maturity, 만기까지 기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채권의 만기까지 단위 기간별로 발생하는 이자와 액면 금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금으로 현재 가치의 합계 금액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 계산하는 산식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무슨 얘기? 실제 이거는 이거 채권의 가격을 반드 프라이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매 기간별로 이자 같은 게 생긴다 그러면 그 이자 인트레스트 이렇게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하고 만기에 페이스 밸류가 생기잖아요. 요걸 다 합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일시점이니까 1 플러스 R, 그다음에 2시점 I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때 다 더해가지고 만기에 가면은 이자와 원금을 받잖아요. 요걸 1 플러스 R의 만기 시점 N이라고 하면 또는 뭐 maturity M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N 시점 만기 끝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더할 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얘가 바로 만기 수익이 될 수 있다. 만기까지. 그래서 보면은 이 말을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채권의 만기까지 단위 기간별로 1시점, 2시점, 1시점, 2시점, 3시점 이렇게 시점별로 발생하는 이자와 이 이자 전체와 액면 금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액면 금액, 페이스 밸류 이것이 전부 현재 가치 해서 다 더하면 그 현재 가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 채권의 반드 프라이스, 채권의 시장 가격 요거하고 지금 원래 액면 금액은 1억짜리인데 지금 이자가 시중금리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게 한 뭐 1억 한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너무 비싼가요? 한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 이자는 사실은 몇 프로 이자가 지금 받고 있는 건데 해가지고 요걸 이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 할인율을 여기 보관법을 써가지고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그 시행착오법을 써서 10% 넣어보고 20% 넣어보고 그 사이에 있다면 15% 넣어보고 그 사이에 있다면 12% 넣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자율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만기 수익률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건 엑셀 같은 데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써본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가라는 채권 시장에 형성되는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채권 가격, 매매 가격 일반적으로 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 표시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할 때 채권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표현할 때 몇 가지 또 용어들이 있어요. 이자율 같은 거는 보통 배분율로 퍼센트를 쓰잖아요. 퍼센티지. 근데 이제 채권에서는 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뭐 1,000원, 2,000원 이런 게 아니고 만 원 최소 그렇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만분율을 또 씁니다. 100분의 1에 100분의 1. 그것을 우리가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래요. 베이시스 포인트. 선물 옵션에 가면 또 베이시스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 베이시스란 말이 만분율의 개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현선물의 가격 차이도 베이시스고 베이시스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베이시스라는 용어로 만분율을 채권의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거 한번 나중에 또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채권을 실제 하다 보면은 뭐 1베이시스, 뭐 2베이시스, 막 베이시스를 얘기를 할 때 그게 그 백분율이 아니라 만분율이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차고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채권은 일종의 채무정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권리 중에 채권에 해당되는 그 권리의 한 종류를 유가증권 형태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채권 할 때 그 권리할 때 이 채권 그 권리 있잖아요. 이거하고 유가증권 할 때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채무의 조건,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자 및 자금 공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 발행 조건을 구분할 때 발행 주체 누가 발행했냐, 원리금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자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 그다음에 원금 상환 방법, 발행 통화에 따라서 발행 통화의 보증 여부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양하다. 그래서 발행 시점에 만기 시까지 주시되는 채권의 기본 구조를 결정짓고 채권 매매 시의 가격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채권 발행이 특별히 첨부된 옵션이 없는 한 이들은 발행 조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첨부된 옵션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 그 신주인 수금부사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선택권이잖아요. 선택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물 옵션 할 때 유가증권 개념에 유사한 적용을 하잖아요. 사실 선물 옵션은 유가증권이라는 증권이 발행이 안 되지만 어떤 권리와 계약이지만 그 유가증권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인데 이게 하나의 그 채권이나 뭐 이런 주식이나 이런 데 이렇게 결부되어서 옵션 인베리드 반드 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이런 거는 옵션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신주인 인수를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권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채권의 종류도 이렇게 많아요. 발행 주체에 따라서 뭐 보증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주동화 증권도 있고 이걸 ABS라고 그러죠. Asset Backed Security. 그죠? 다양한 형태가 그 안에 이제 뭐 MBS도 있고 MBB도 있고 뭐 MBS도 있고 뭐 다양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사태 미국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을 때 MBS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모기지는 주택 저당 채권이잖아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한 시큐리티 증권을 잘게 쪼개서 발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발행 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채권 투자 시에 채권의 신용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발행 주체가.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거다. 국채법에 의해서 그 국회의 동의를 받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지원금이 국민 지원금이 부족한다. 그러면 채권 발행 국채 발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국가 채무가 너무 높아요. 낮아요. 뭐 이러면서 좀 왈가왈부하죠. 그런 게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나 사회복지 정책. 그죠? 그래서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재원 조달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로는 1종, 2종 국민주택 채권도 있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양국기금 채권 이런 것들이 국고채권 최근 국제 발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국고채권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사면 아파트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 산다 이런 걸 같이 떠안아야 되죠.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이걸 첨가 소화 방식이라고 해요. 집 사는 사람, 분양받는 사람이 거기도 채권 입찰을 얼마 해서 내가 얼마 할게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는 그 어떤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런 어떤 국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고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개발 공채, 도시 그 철도 공채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전력이나 또는 토지개발공사 이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특수채라고 해요. 그래서 특수채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채권, 한국도로공사 채권, 뭐 수자원, 가스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이런 것들, 예금보험 기금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채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금융채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특수채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이걸 별도로 금융채라고 구분을 한다. 특히 이 한국 특수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조절 목적으로 하는 통화증권. 요거 옛날에 상식 문제로 과거에는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험 같은데 회사 뭐 시험 보거나 할 때 보면 남중 뭐 특수채가 아닌 것은 인것은 뭐 금융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예를 했을 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니까 이거 그 무자본 특수법인이니까 이거 한국은행은 특수채지 뭐 이런 또는 국채 어떤 사람들 국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통화안정증권은 금융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요거는 아주 특별히 좀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채. 그 밖에 여신 전문 여신은 수신을 안 한 거, 예금을 안 받는 곳. 카드 회사에 가가지고 예금한 사람 없잖아요. 리스여가지고 예금해 보셨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빌려주는 것만 되는, 수신은 안 되고, 빌려주는 것만 하는 카드 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일반은행이 발행하는 채권들도 다 금융기관들이 주로 발행하는 게 금융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특히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도 국채가 아니다는 거죠. 그 금융채에 속한다는 거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반 뭐 지방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특별법의 특수채 이런 거하고는 달리 그 주식회사 국가에서 원리금이 지급되는 국공채와는 달리 회사채는 원리금 적기 상환 능력이 다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리금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그 신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이 적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행자 이외에 제3자 원리금을 상환을 보장하느냐 아니냐, 보증을 섰냐 안 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담보사채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채자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원리금 상환 보증이 된 회사채와 그렇지 않은 사채, 담보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보증사채. 그래서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이자지급 제3자 보장하는 거,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 보증자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신용보증기금, 요거 많이 이용하죠.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이거 뭐 벤처기업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돈을 빌려줘 그러면 벤처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자기네 그 벤처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해가지고 거기서 보증을 서서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사모펀드로부터 자금 조달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소자본 창직 및 금융 전략이라는 그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과목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증사채 유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보증사채를 발행한다. 왜냐하면 기업에게 사채를 발행했다가 이게 뭐 못 받는 일이 또는 규모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부실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부분 다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보증사채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보증사채 이런 경우는 그 무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자기 신용을 근거로 하는 건데 그래서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의해서만 발행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평가회사가 이제 회사채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겨요. 삼성전자는 뭐 트리플 A 뭐 이래서 또 부도가 날 것 같은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낮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보증사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간 2개 이상의 복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곳에 받으면 뭐 루비나 뭐 여러 가지로 또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 2개 이상 받아서 둘 다 신용 등급이 그래도 트리플 B까지는 괜찮다. 더블 B로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투기 등급, 요 이상은 투자 적격 등급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는 2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블 B까지 내려가는 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업은 부도가 날 확률이 꽤 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꽤 많은 거를 뭐 그냥 뭐 용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내용들이 뭐 채권이라는 걸 자주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 중심으로라도 일단 반복해 놓고 실제 채권 거래는 과거와 달리 우리가 그냥 일반 그 증권회사
트레이딩 시스템 HTS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바로바로 지금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접근이 좀 불편했는데 요즘은 주식 사듯이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은 이렇게 그 채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걸 숙지를 하고 반복해서 익혀서 좀 알게 된 뒤에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도 투자하고 또는 달러도 투자하고 뭐 이런 그 ETF 같은 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채권도 내가 뭐 평소에 주식하고 달리 별로 관심 없는 거야라고 하지 말고 용어 위주로 접근을 해서 투자 대상으로서는 충분히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봤던 채권의 어떤 뭐 유형이라든가 구분 이런 것들을 이어서 여러 가지 종류 차원에서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채권의 종류에 대한 얘기인데 뭐 지난 시간에도 그 보증을 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증사채, 뭐 보증사채 뭐 이렇게도 구분을 했었죠. 그리고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면 특수채, 그리고 주로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이 주로 발행하면 금융채, 뭐 이렇게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발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보증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어서 이제 담보나 이자 및 원금 지급 방식, 만기에 따른 채권의 분류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용어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본드, 반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붙이는 반드잖아요. 그죠? 이건 딱 그 픽스돼 있다는 뜻이에요.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이자가 그리고 뭐가 만기가 그리고 액면 금액이 그리고 이게 다 확정 이자, 확정 원금 그리고 확정 기간 다 픽스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채권이다 그러면 이제 반드라고 해요. 반드, 본드. 딱 그냥 우리가 이 금융 이쪽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본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본드인데 채권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부채다 그러면 debt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debt, 부채. 요 D B가 이제 무금인데 어쨌든 debt, 요것도 부채란 뜻이고 부채 중에서도 채권을 이제 반드라고 한다. 또는 이제 그 부채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그 liabilities 여기 Y인데 복수로 쓰면 I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이렇게 또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더 넓은 의미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반드는 그 중에 이 채무 중에 하나인 채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채권도 채권자 입장에서 얘기지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반대를 쓰고도 채무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혼용해서 그냥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이런 경향이 있긴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담보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secured, 그죠? 그 보호가 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secured 반드는 담보부 사채다. 그래서 사채 발행자가 소유한 건물, 토지, 설비,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다.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담보를 했다가 모기지 반드. 그래서 이게 모기지라는 말을 워낙 MBS라고 해서 우리가 리먼 사태 생겼을 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생겼을 때 이게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모기지는 주택담보 대출의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부 대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고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역모기지론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자기가 이미 한 20년, 30년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처럼 쓰고 사망하면 잔액만 이제 상속자에게 피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구조, 상속자 물려받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기지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모기지 그거를 할 때 이제 채권의 형태를 MB 모기지 반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가증권 담보부 콜레터럴 반드라고 할 때 똑같은 담보인데 우리가 콜레터럴이다 그러면 금융에서 쓰는 담보, 금융적인 성격의 담보를 콜레터럴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많이 쓰는 용어니까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앞으로 익숙하게 접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담보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담보자산의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담보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부담이 무담보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담보 부사채의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
담보가 있으면 그건 좀 안정적이니까 그냥 그래, 이자 적게 주고도 채권 사줄게 이런 얘기고, 담보가 없으면 야, 어떻게 될지 몰라 떼일 수도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면 내가 그 채권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무담보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발행 사채의 경우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면 높은 이자 안 주면 담보부 사채를 주로 사지 무담보부 사채를 채권자들이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채권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자 진급 방법과 원금 상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보면 채권 현금 흐름은 현 시점에서 향후 만기까지의 각 시점마다 지급되는 이자와 원금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적 결정 요소뿐만 아니라 시장 만기 수익률로 할인되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 정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을 실제로 채권 가격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보면 주로 액면 이자나 만기 액면 금액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자 원금 지급 방법은 이제 경제 주체의 금융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채권에 적용하는 이자 방법에는 만기일의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복리채와 단리채 이자 그리고 이자 선 지급 방식에 의한 할인채, 복리냐 단리냐. 근데 요거는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 그 단리 이자를 이제 뭐 주먹구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체계적으로 금융기관을 끼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복리 이자 아닌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리 이자는 그 심플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건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단리 이자는 이자를 만기에 지급한다고 치고 그 이자 금액 단위 기간 단위의 이자를 이자 지급 횟수를 곱해서 그냥 일시에 지급하는 거예요. 일시에. 근데 복리 이자는 중복해서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니까 이 복리는 중복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고, 얘는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년짜리 채권이다. 5년이다 그러면 만약에 10% 이자를 단리 이자로 지급한다. 10만 원짜리인데 1년에 만약에 10%면 만 원씩 단리 이자를 지급할 때는 만 원 곱하기 5회, 그죠? 5년이니까 해서 그냥 5만 원을, 그죠? 이 5만 원을 언제 만기 시점에 일시에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복리 이자는 뭐냐면 1년 지나면 만 원, 2년 지나면 또 만 원, 3년 지나면 또 만 원이니까 1년도 말에 경과해서 1년 기간이 경과해서 받은 만 원은 남은 4년 동안 재투자가 가능하죠.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년도 말에 받은 거는 남은 3년 동안, 3년도 말에 받은 건 남은 2년 동안, 4년도에 받은 거는 남은 1년 동안 이렇게 복리의 이자를 중복해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복리 이자로 기간이 지나면 분기별로 준다 그러면 3, 6, 9, 12월에 가면 통장에 자동으로 이자가 들어오면 그 이자는 다시 또 원금에 가산이 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원금의 복리 이자를 적용받을 때 이자는 얼마인가는 또 경우에 따라서 다 다양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리가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리는 기간 단위로 매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자 지급이 되는 거고, 단리는 마지막에 일시에 이자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이자 방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CD 같은 경우 얘기했던 것처럼 순할인채, 퓨어 디스카운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액면가 1억짜리다 그러면 이자를 미리 500만 원 미리 받고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쿠폰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26.5cm 이렇게 긴 그 채권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표처럼 이렇게 쿠폰이 여기 쿠폰이란 말 있잖아요. 쿠폰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가로 세로 1cm 정도, 뭐 1, 2cm 정도 되는 1.5에서 1cm 정도 되는 여기다가 날짜, 이자 금액 뭐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떼어서 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이게 종이로 발행이 안 되고 전자증권이니까 그냥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이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제 이표채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건데, 쿠폰 레이트라는 게. 그래서 쿠폰 레이트가 액면 이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액면 이자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재투자가 되냐? 그럼 복리채고, 재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단리채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 방식을 사용하는 채권에서 원금이 모두 만기 시에 지급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 원금은 만기 가야 그래야 채권 발행한 의미가 있잖아요. 원금을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냥 채권 발행해서 돈을 회사가 좀 굴리고 그거가 투자에 쓰고 공장도 짓고 제품 생산도 하고 어떤 제품 개발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채권의 경우는 일정 기간 그 치후에 원금이 일정 비율로 분할 상환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자 지급 역시 거치 기간 이후에 원금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원리금 분할 상환이냐, 원금 분할 상환이냐 이런 조건들은 뭐 재무관리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식이 정해질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전문 용어들이 또 나오죠. 수의 상환 사채, 그 상환 청구권 그 채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콜이라는 말과 풋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해요. 이제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 가면 우리가 선물옵션 용어나 기본 개념은 설명드리고, 우리 지금 그 2학기 때에 파생상품 시장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선물옵션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수학도 조금 배우고. 근데 그때 나오는 용어가 콜과 풋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앞에서도 그 투자 상품들 설명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파생 상품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워드 선도 거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물 거래 퓨처스, 세 번째가 옵션스라고 하는 옵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스왑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현물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대치라기보다 현물은 아니다. 현재 거래되는 물건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현물은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오늘 사거나 팔거나 매매 체결이 딱 됐어요. 체결이 됐는데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는 내일 모레 이 영업일 이내에, 그래서 우리 3일 결제라고 그래요. 3일 결제. 내일 지나고 오늘로 따지면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는 현물 거래라고 하고, 그 현물 거래의 대상물을 우리는 현물이라고 한다는 얘기. 이걸 스팟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현재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요 네 가지는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할 때 물건 주고 돈 받고 하는 거를 3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영업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 3일 결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 현물 거래보다는 더 먼 미래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들을 우리는 묶어서 요게 현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현물을 미래에 가서 어떻게 할게, 미래에 가서 어떻게 뭐 하자고 계약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계약이에요. 계약.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는 계약이고, 옵션 거래는 미래에 가서 내가 유리하면 사거나 팔고 불리하면 안 할게, 이게 하는 게 그런 권리. 요건 권리가 되죠. 요거는 의무를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게 스왑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도 거래는 포워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계약이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수량만큼이라고 하는 네 가지 속성 면에서 내 미래 특정 날짜에 내년 6월달에 특정한 자산 삼성전자 주식을 특정한 가격 5만 원에 특정한 수량 한 주를, 이렇게 네 가지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 일정한 수량만큼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속성이 표준화가 안 되면 선도 거래고, 표준화가 되면 선물 거래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표준화된 공적인 계약이다. 그게 선물 거래고, 그래서 이제 선도 거래는 기본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모든 그 과일을 밭대기로 미리 내가 3개월 있다가 이 수박밭을 또는 사과밭을 얼마에 살게 이런 식으로, 사과의 밭을 사는 게 아니라 사과라는 과일 또는 채소라는 그 배추라는 채소 이런 그 과일을 사거나 팔거나 곡물, 옥수수, 밀 이런 것들 사거나 팔 때 해왔던 그런 형태의 표준화가 조금 어렵거나 또는 거래소에서 거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선도 거래라고 해요. 근데 선물 거래는 표준화가 금선물, 금순도 99.9% 1g 그러면 똑같죠. 달러 1달러짜리 똑같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선물 거래를 하면 그 주식 똑같은 주식이죠. 그런 거는 다 선물 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 날 내가 금 순도 99.9%에 해당되는 금을 1kg을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선물 거래, 이렇게 계약인데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그건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 수 있는 권리를 여기 콜 옵션이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해요. 풋은 놓고 간다. 놓고 가져가. 파는 거고, 콜은 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살 수 있는 권리, 요거는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구분할 때 콜 옵션과 풋 옵션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콜러블 반드 그러면 살 수 있는 채권, 풋able 반드 팔 수 있는 채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권을 발행했는데 콜러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수의 상환. 자기 의사에 따라서, 따를 숫자, 의지의 의자. 의사에 따라서 사고 싶으면 사고, 상환하고 싶으면 상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주식회사가, 회사채 내가 발행할 때 이자 10% 준다고 하고 발행을 했는데, 시중금리가 반토막이 나고 5%도 안 돼요, 지금. 3%, 2%다. 그러면은 이 회사채를 수의 상환, 콜러블 내가 살게라고 하고, 그 회사채를 사간 채권자한테, 이건 보통 이런 기간이 있어요. 바로 팔자마자 다음 달부터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만기 5년짜리인데, 이런 어떤 기한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의상환 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무자가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자기가 유리할 때, 시중금리가 반대로 20% 올라갔다. 그럼 굳이 이거 상환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10%만 꼭 주면 되는데 시중금리는 20%잖아요. 근데 반대로 시중금리가 이 채권은 10%인데 시중금리가 반토막 나서 5%다. 그러면은 빨리 이 회사채를 상환을 하고 시중금리로 저렴하게 5%짜리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럴 때 수의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반대로 이건 상환 청구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풋업을 만든 뭐냐? 채권자가 자기가 유리할 때 이 채권을 사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풋업을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가 받는데 자기는 이자 발행할 때 10% 받았는데 시중금리가 20% 폭등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 10%만 받고 있으면 시중에 바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은 20%나 받는데 그냥 기회비용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몇 년 지나면 이 조건에 네가 유리한 걸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풋업을 반대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의 상환 청구권부. 이건 청구하는 거죠. 채권자가.
그래서 그런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콜러블 반도와 푸트블 반도가 있다. 그래서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 만기 상환 이전이라도 발행자가, 그러니까 채무자죠, 원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이게 수의상환 콜러블 반도고요. 발행했던 거나 대삭게 이렇게 하는 거고, 수의상환 청구권 부사채는, 상환 청구권 부사채는 채권의 보유자인 채권자가 발행자에게 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기 아직 안 됐지만, 야, 이거 빨리 네가 상환하고 나는 시중에서 이자 더 많이 주는 거 살래, 이런 권리가 있는 채권을 상환 청구권 부사채 또는 수의상환 청구 채권 해서 푸트블 반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리채는 이자의 이자가 가산이 되는 중복해서 붙는다.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 방식 중에 하나로 이자 지급 단위 기간에 수만큼 복리로 이자가 재투자, 리인베스트먼트가 된다. 그래서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재투자가 돼서 복리를 주든 일시에 주든 간에 어쨌든 그 카운팅하는 방식은 지급됐다고 가정하고 그 기간에, 남은 기간에 복리이자까지 쳐서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interest conversion period,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이자가 원금에 전입되어 원금화돼서 재투자되는 단위 기간을 말하고, 전환 횟수, 연간 발생하는 재투자 빈도, 월 단위면 12,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재투자를 하는 이런 식으로 재투자가 되겠죠, 그죠? 분기별로 이제 3번, 4번 이런 식으로 3번 기간이 되겠죠. 연 단위로 표시된 채권의 표면 이자율이 동일하더라도 전환 횟수가 많아지면 채권의 만기 상환 금액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연 12% 이자라고 해도 이거를 만약에 분기별로 3%씩 4번 주느냐, 월별로 1%씩 12번 주느냐라고 하면 연으로 실질 유효 이자로 계산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단리채는 그냥 이자 지급 횟수 곱하기 만기 일시에 지급되는 이자 금액을 횟수만 곱해가지고 이자의 중복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복리 방식에 의한 이자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양국증권이나 국고채 일부가 단리채로 발행되기도 한다. 불리한 조건으로 채권자가. 할인채는 선이자 지급 방식이다. 그래서 통안정정권이나 금융채 등이 할인 방식으로 발행되는, 이미 이자를 먼저 제하고 액면금액 얼마짜리다, 그거 팔 때 1억짜리 파는데 그냥 9,500만 원만 줘, 500만 원 이자 준 걸로 미리 이자 선이자 방식으로 감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리채, 단리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할 때, 할인채는 기본적으로 이 만기 전까지는 원금 혹은 이자를 발행한 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일단 발행이 되고 나면 만기시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 미리 선할인 방식으로 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할인채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는 복리채, 단리채 설명을 한 거고요. 같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표채, 거치채. 만기 전에 이자 혹은 원금이 지급이 되는 게 쿠폰 반드. 요게, 그 다음에 거치채는 만기시 이외의 시점에서도 여러 차례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이표채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정해진 단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 쿠폰이라고 그랬죠. 쿠폰 반드. 실제로 채권의 겉면에 이표가 붙어 있다. 쿠폰이 붙어 있어요. 이 쿠폰은, 외국 사람들은 쿠폰이라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꾸 쿠폰 그러는데, 우리 좀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여러분 쿠폰 모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몇 번 스탬프 찍어가지고 쿠폰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한끗 차이인데 쿠폰이라고 그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말이니까 우리는 따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표가 붙어 있고, 매 이자 지급에 이 이표를 떼어내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를 지급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전자정권으로 다 바뀌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그건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계좌로 이체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채, 금융채 일부가 대부분 회사채 이표채 형태를 띈다. 이제 그 개념적인 그런 의미죠, 이표채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사채는 대부분 매 3개월 단위로 분기 이자가 지급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표면 이자율의 4분의 1 이상하는 금리가 적용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12%인데 4분의 1, 월 분기별로 3% 그러면 실제로 분기별 3%를 연으로 환산하면 12.05 이렇게 조금 더 커져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거치 분할 상환채, 몇년 거치,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모두, 만기 시점에 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니나, 지금까지 앞에서 본 거는, 원금 지급 방법 역시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주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보통 원금이 한번 만기, 5년 딱 되는 시점에 이제 다 주는데, 이게 원금 분할 상환, 이런 것도 있고, 원리금 분할 상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분할하면 이제 대신 이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금을 일정 기간 거치 후에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출도 원금 분할 상환이냐, 원리금 분할 상환이냐, 일시 상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총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분할 상환을 하면 원금이 자꾸 주니까 그 원금을 부담은 늘지만 만기 이자도 자꾸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자는 원금 기준으로 이자가 적용이 되니까, 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부담되는 이자가 빨리 원금을 상환한다는 측면에서는 부담은 되더라도 총액으로 따지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분할 상환제 대표적으로는 도시철도, 서울도시철도 채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표면 이자율이 몇 프로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발행되는 그 형식, 어떤 채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표면 이자 6%인 채권은 5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해서 원금 이자가 지급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채권의 특징인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재무관리에서 보면 제가 이제 엑셀로 그런 원금 분할, 원리금 분할, 뭐 일시 상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 PPT 그런 PMT 그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 PPMT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그 금액하고 기간하고 이런 이자율만 넣으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의 상환 사채 콜러블 반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기 이전에 그 채권자가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가 이것을 상환하고자 할 때, 유리할 때, 여기 유리할 때 해당 일반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시중금리가 그 액면 이자보다 더 내려가면 빨리 상환하고 차환이라고 그러죠. 리펀딩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속 상환, 시리얼 반드, 그죠? 상환을 이제 이어서 사채의 일정 거치 기간 이후에 발행 시점으로부터 매 기간 연속적으로 원금을 일정 금액씩 상환하는 것을,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일시 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만기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서 만기가 다양하게 있는 게 좋다.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싱킹 펀드, 감채 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10억, 100억 채권을 발행하면 보통 회사채에서 뭐 100억, 500억, 1000억 뭐 이렇게 막 규모가 큽니다.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때 만약에 1000억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그걸 뭐 만기 5년이다. 그럼 5년 되는 시점에 현금 100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액면 금액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럴 때 미리 매년 얼마씩의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그 기금을 감채 기금이라고 해요. 싱킹 펀드. 싱크 대 싱크 이렇게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그 쑥 가라앉는 걸 싱킹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채 기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싱크 코스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발생 원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그런 어떤 사채 발행자 입장에 만기쯤에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적금 미리 적립해놨다가 그걸 다 모아서 주는 거니까 투자 입장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발행될 때 뎃 카버넌트에서 부채 약정에서 그런 조건을 달면 감채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행 이후에 만기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눌 때 단기, 중기, 장기로 한다. 여기도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뭐 5년 초과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일률적이진 않아요. 1, 3년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단기, 1년에서 보통 3년까지가 뭐 중기로 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기준이 뭐 법적인 용어로 1년에서 5년은 중기다. 뭐 이렇게 딱 구분한다기보다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인데다가 우리나라, 미국, 또 일본 뭐 그 국가의 어떤 시장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5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30년, 20년, 30년 돼야 장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기 발행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발행 규모가 기관 단위로 뭐 해서 유통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채권이 아니고 주택만 해도 주택담보대출도 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뭐 20년, 30년은 보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기의 구분 기준이 조금 우리는 좀 타이트하게 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더 짧죠, 그죠? 그런 것처럼 채권의 경우도 1년 기준은 맞아요. 대부분 공통이에요. 1년을 이하다. 1년까지는 단기로 본다. 중기는 이제 1, 3년을 보기도 하고 1, 5년 정도, 5년을 초과하면 이렇게 보는데, 뭐 중기가 보통 그러면 5년 초과하면 장기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도나 그렇고 뭐 10년, 20년, 30년 채권 발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기 기준은 조금 다양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정해진 채권을 유한사채, 파이나이트 반드라고 그러고, 채권자에게 유한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그 쇼텀, 단기,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기간이 좀 짧다. 통한증권 금융채 일부가 있고, 중기채, 미들텀. 그래서 1, 5년, 뭐 3년 채권이 주로 많이 발행. 이게 중간 정도, 이게 보통 많이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채권,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기간이라는 거는 그 채권의 발행 시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규모나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나 이럴 때는 몇 년부터 장기 해놓고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써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구분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냥 딱 뭐 모든 장기채 기준이 뭐 5년 뭐 기준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런 게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 30년 막 이런 꽤 긴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퍼페추얼 반대, 영구채, 만기가 없는 채, 영원히 이게 이제 채권자만 계속 제3자 유통만 계속 되는 거죠, 주식처럼. 그리고 이제 상환은 액면 상환 안 되고 이자만 계속 지급되는 그런 통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뭐 법정 발행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는 채권, 원화 표시 채권이 우리나라 경우에 있고, 외화 표시 채권은 이제 자국 통화 이외의 타국의 통화로 채권에 관련된 권리를 표시한 채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금사채, 외국환 평형채권 등의 일부가 외화 표시로 발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화 표시로 달러로 표시되는 뭐 우리나라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로 표시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구분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에 대해서 이제 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사실은 이제 실제 실무할 때는 주로 회사채의 정형화된 형태, 만기가 있고 액면 이자가 있고 일정한 그 채권의 그 회사채별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노멀한 그런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채권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보셨는데 뭐 어려운 게 있다기보다는 용어를 좀 익숙하게 보고 또 뭐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 뭐 채권의 만기 기준이나 상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무에서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과목 아닌 재무관리나 그런 데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같이 화폐 시간같이 계산하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 또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뭐 세세한 종류나 뭐 개념 더 보고 그리고 신용평가 기간에 대한 채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신용평가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 사태 생겼을 때도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평가를 엉망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더 큰 금융 리스크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을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부는 이제 채권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신용평가 기간을 볼 텐데 사실 채권의 종류를 뭐 본다는 거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주로 이제 용어나 개념 여기 초점을 맞추고 다양하게 종류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류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가지수로 보지 말고 이번 시간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채권의 종류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 사채에 대비해서 옵션부 사채, 콜옵션, 풋옵션 이런 파생 상품의 개념이 도입된 옵션 인베디드 반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채의 성격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드 위드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채권이 이제 부과된 그런 채권에 옵션이 부과된 그런 사채를 말한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원래 중립적인 표현은 사채죠, 그죠? 사채. 사채고 그게 이제 채권 또는 채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채 개념을 회사채처럼만 쓸 수 없는 국채나 지방 금융채, 특수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 입장만 표현하는 채권이라는 그에 국한하지 말고 그냥 채권이라고 해도 채권자, 채무자를 통틀어서 그냥 채권 자체, 사채를 의미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채 발행과 동시에 콜옵션이 발행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채를 옵션부 사채다. 여기 보면 컨버터블 반드, 그 다음에 교환사채, 전환사채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했는데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는데, 주식으로 넘겨주자니 지분이 적고, 사채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원짜리 나가면 5천원에 아주 싸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가지고, 주당 5천원에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환권을 준다. 그 전환권을 부여한 사채를 발행하면 지분을 상속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성격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누구한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도 많고, 교환사채, 이익사채, 수의상환, 그리고 수의상환사채나 상환청구권부 사채는 이미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콜러블 반드나 풋오블 반드는 상환청구권부 사채, 수의상환사채 또는 수의상환청구 사채 이렇게 용어는 약간씩 우리말은 교과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영어 원문으로는 똑같습니다. 풋오블 반드, 콜러블 반드. 그다음에 BW라고 해서 반드 위드 워런티,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전환사채는 미래 특정 만기 이전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만기가 5년이 다 그러면 한 3년 지나고 나면 유리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주당 얼마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채와 결부되어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이 말은 사채와 결부된다는 것은 전환을 하면 사채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채 전환권 행사는 이면 사채는 없어지고 대신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전환권 단독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고 항상 해상 사채와 함께 거래가 된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전환사채 행사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가지는 일반 사채에서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주식 몇 주로 바꿀 수 있다든가 얼마로 바꿀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전환사채.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도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신주인수권 사채는 이제 반드 위드 워런티라서 워런티는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면 주식을 미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권리가 부여된 증권인데 이때 신주인수권은 사채와는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반드 위드 워런티라고 하면 신주 인수권 부 이렇게 되니까 사채는 그대로 있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행사하면 증서를 행사하면 신주 인수권 증권이 이제 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 후에도 신주 인수권 부 사채는 그대로 일반 사채의 성격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은 사채와 별개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신주 인수권 부 사채 할 때 따로 신주 인수권만 유통이 되는 거를
그 워런트, 신주인수권 증권이라 그래요. 증권. 그게 따로 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 신청을 하고 그 한 2주 정도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주식 신주인수권 사채가 아닐 때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한테 우리 무상증자, 유상증자 하는데 유상증자 할 때 참여할래요? 그러면 이제 참여한다고 하면 신주인수권 증서가 이제 본인한테 배정이 돼요. 몇 주. 그거를 행사할 때 그래서 여기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는 게 있고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독립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고, 요거는 단기간에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짧게 하는 그런 증서에 해당이 돼요. 요게 이제 신주인수권 증권이라는 게 별도로 매매가 가능해, 유통이 되는 거죠. 요것도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제3자에게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 거는 매매가 되긴 하죠. 그런데 요건 단기고, 요거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무사채는 독립해서 사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요거는 존속합니다. 그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은 일반 사채 발행과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한 것 같다. 일반 사채를 발행해서 플러스 주식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옵션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라는 이런 콜 옵션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주인수권 사채는 그래서 일반 사채 플러스 콜 옵션의 가치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치는 이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치에서 일반 사채 가치 그 차이만큼이 그 권리의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반 사채 가치는 일반 유통되고 있는 만기나 액면이자가 똑같은 유통되고 있는 그건 알 수 있는 거니까, 가격,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신주인수권 가치 차이를 구하면 옵션의 가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부여되는 있는 경우와 채권에 부여되는 경우로 용어를 달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식에 우리가 보통 신주인수권 해가지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할 때 기존 주주들 할 때 무상증자는 뭐 그냥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냥 가만 있어도 배정이 되는 거고, 유상증자 할 때 돈 더 내고 주식 더 받을래요라고 구주주 우선 배정 방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이제 권리 그를 활용을 안 하는 신주 인수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발행되는 게 스탁 라이트라고 해요. 구주주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근데 이제 채권의 경우는 스탁 워런트라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 똑같은 라이트 권리고 이건 워런트 증서의 증권 이렇게 약간 다르다. 채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워런트라고 표현한다 하는 거. 그래서 BW 이런 말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컨버터블 반드, CB 그죠? 전환사채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익숙하게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의 어떤 자료를 보거나 말할 때 전공 용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사채와 이거에 비교하는 거. 이건 많이 나옵니다. 두 개를 자격증 시험이 나오면 기본이에요. 전환사채 이건 뭔 차이가 있냐? 부과된 권리는 전환권이고 신주인수권이고, 권리 행사 후에 사채는 소멸하는데 이건 존속한다. 그리고 추가자금 소요 여부. 전환사채는 추가자금 불필요하죠. 그냥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불필요. 여기는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채는 그대로 있고 주식을 더 사는 거니까. 권리 행사,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 행사에서 신주 취득 가격은 전환 가격이고 행사 가격, 이건 행사 가격이라고 한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옵션의 행사 가격, 엑서사이즈 프라이스하고 같은 거예요. 또는 스트라이킹 프라이스,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같은 행사 가격을 그렇게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주 취득의 한도는 사채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사채 금액 범위 내에서 이것도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이전, 사채와 일체로 본다. 그죠? 같은 전환사채의 그 이전이 주식으로 이제 권리, 주권, 사채권에서 주권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일체로 붙어 있으니까 이건 분리가 안 되죠. 따로 거래가 안 돼요. 전환권만 따로 떼어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주인수권은 비분리형 사채와 일체로 보나 분리형은 채권과 분리된 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분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한 것들이 많다. 근데 뭐 그때그때 발행되는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둘 다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고요. 자, 그다음에 수의사원 자체는 이미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 발행한 회사가 채무자가 야,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시중금리가 원래 발행할 때 10%보다 반토막으로 떨어져서 빨리 내가 발행했던 걸 사가지고 콜업을 살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사서 되갚고 그건 다 채권 다 상환하고 그리고 낮은 이자로 재발행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사채를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요. 상환 청구권 사채는 채권자가 야 시중금리 20% 뛰었네. 그러면 나는 10% 가지고는 모자라. 그러니까 빨리 이거 내 거 사갖고 가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미래 특정 시점 일정 가격의 채권을 상환해달라고 채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 이제 풋옵션과 같은 거다. 상환 청구 1을 만기로 하는 푸트블 반드. 그래서 이름 자체도 푸트블 반드, 콜러블 반드 이렇게 이름을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컴 반드. 기업이 이익이 부족해서 사채 이자 지급할 수 없더라도 파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 그러니까 이익이 생겨야 이자를 주지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컴 반드는 이익이 보통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자 못 주면 부도라 그러잖아요. 부도. 이자도 못 주고 원금도 못 주고 그러는데 이자도 정해진 기간에 못 주면 디폴트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죠. 디폴트.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인컴 반드는 그 약정, 그 뎃 카버넌트가 돼서 약정 조건이 이익 사채라고 발행이 되면
이제 이익이 날 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미지급된 이자는 차기 이후에 이익이 회복되면 누적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거 이익이 안 나면 이자를 계속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연시키네 이런 거죠. 불리한 채권 현재는 잘 이거 발행하면 누가 사겠어요? 잘 안 사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있다. 그다음에 그 파티스페이팅 반드라는 건 참가잖아요, 참가. 그죠? 어딘가에 이익이 양호할 때는 사채 액면 이자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자 받고 또 더 받는, 배당 주고 나서 그래도 또 남는 게 있더라. 잔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사채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동시에 높은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기본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배당도 주고 그래도 또 남더라. 그러면은 남은 이자에 참여할 수 있는 파티스페이팅 반드라고 한다. 이익 참가부 사채다. 익스체인지 반드는 이제 보통은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컨버티블 반드, 반드 위드 워런트 이런 것들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신주를 교부받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가 아니고 채권자가 요구에 의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정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익스체인지는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환사채는 기본적으로는 기발행되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주 발행을 안 한다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채권을 익스체인지 반드라고 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평가할 때 보통 국가에 대해서 신용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있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채권은 주로 어떤 금융기관이나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비중이 많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신용평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본 창직과 금융전략이라는, 거기에 보면 개인의 소자본으로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전략을 세우려면 신용관리, 신용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과목에서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목에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 이게 그 회사 이름이죠. 스탠다드 푸어스 회사고, 그다음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레이팅스, 그러니까 뭐 피치, IBC, 이게 회사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자꾸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었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또 바뀌었다가 원위치 됐다가,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참고하시고, 대신 이 사이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무디스만 해도 뭐 설립 연도가 1900년도, S&P만 해도 186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다 인수합병이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주로 많이 피치, IBCA도 이제 지금은 그냥 피치라고 써요. 또 최근에 와서는. 그러니까 뭐, 이 피치라는 회사하고 IBCA가 합병했다가 다시 그 이름에서 또 다른 게 합병하면서 또 피치만 남고 뭐 이렇게 바뀌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설립 연도가 꽤, 그죠? 오래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스탠다드, 표준보다 빈약하냐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신용 그렇게 보고 무디스 분위기가 어때, 이게 망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존 무디나 헨리 푸어 이런 사람들이, 제이 피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 우리 동양이 명예를 많이 이렇게 중요시한다 그러지만 사실 외국이 보면 회사 이름이나 뭐 웬만한 학교 이름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개인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개인의 명예를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가면 그 개인은, 그 집안은 전혀 관여 안 하는 구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유럽권에 가면 그 대대로 물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대학 이름들 보면 사람 개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 집안에서 대학에 참여하거나 뭐 경영권에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름들이 이렇게 회사명으로 돼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용평가 연도는 뭐 이렇게 무디스가 좀 오래됐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와 이제 이렇게 어떤 약간 지분 투자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그런 관점에 코칭도 하고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레이팅하는 방식인데, 무디스는 약간 대소문자를 섞어 쓰죠. S&P는 대문자 위주로 쓰죠. 피치 대문자 위주로 쓰고요. DCR을 참고하시면 주로 세 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여기에 투자 적격 등급과 투기적 등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은 적어도 여기서 보면 더블 B로 내려오면 이 이하로 내려오면 투기다, 투기 등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 이상이 돼야 투자 적격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뭐 이렇게 좀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기업의 회사채를 산다거나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디스와 S&P의 어떤 등급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보면 원리금 상환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뭐 이렇게 투자 위험이 최소인 최상급, 그 다음에 뭐는 양질의 채권, 어떤 손실에 대한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트리플 A냐, 더블 A냐, 싱글 A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A가 많을수록 그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아주 양호한 거죠. 가장 확실한 채권, 트리플 A보다는 약간 떨어지면 더블 A,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무디스사의 경우는 그
AA 등급에서 B 등급 사이에 동일 등급에서 1, 2, 3으로 상대적 우열을 또 디테일하게 좀 나누기도 하죠. S&P사는 그 AA 등급에서 B 등급 사이에 동일 등급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둡니다.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나누긴 하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투자 적격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불황시에 주의를 요하는 중급 채권, 여기 또 트리플 B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적당하지만 경제 여건 변화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요 밑에부터는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제 이게 투기적 채권, 뭐 이게 장래가 불확실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주의를 요하는 채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요 한계점이 어디냐, 한계 기준이 어디냐 하는 거, 트리플 B, 더블 B 요 두 개를 구분하는 정도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은 장기 신용 등급에 대한 얘기를 본 거고요. 단기 신용 등급도 이제 여기 프라임, 무디스는 프라임 1, 2, 3, not prime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뭐 어떤 신용 평가할 때도 프라임 등급보다 프라임 등급이 있고 알트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프라임들을 맞죠. 서브 프라임. 이게 서브 프라임, 이게 프라임은 우량 등급이란 뜻이에요. 우량. 우량. 근데 서프라임은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이고 불량 등급 채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 등급의 채권을 이게 그 많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폭발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서프라임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보다 그 밑에 등급이, 그 밑에 등급이니까 프라임, 서브, 알트, 그다음 서프라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뭐 프라임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투자 적격이냐 아니냐의 구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 회사별로 이렇게 그 채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같은 데에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도 보고 분석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투자할 때는 그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채권 그 평가나 이런 걸 할 때는 기업 평가와 더불어서 신용에 대한 그게 양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으면 또 이자율은 높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삼성 같은 데서 뭐 채권 발행한다 그러면 이자가 상대적으로도 그 신용 등급이 높다 그래서 뭐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보다는 이자가 적어요. 또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한국의 3대 신용평가 회사인데 이것도 뭐 회사 명칭은 나이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나이스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는 뭐 같고 요거는 뭐 한국신용정보 그 그룹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지주회사 형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과거에 이제부터 써오던 한기평이라든가 한신평 그리고 한신정 이렇게 많이 썼던 그런 이름들이고요. 이 이름들은 이제 뭐 아예 사명은 그 나이스 홀딩스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참고하시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대 신용평가 중에서 무디스가 한신평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피치가 한기평 이렇게 이 한신평하고 한기평이 업무 제휴를 한다. 근데 업무 제휴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무디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회사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 주주 구조 보면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보험 신용 등급은 기업보험은 상대적으로 단기잖아요, 그죠? A1에서 D까지 6등급으로 구성되고 등급 중에서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 능력이 있고 B로 내려오면 이제 약간 투기 등급이다. 요거. 단기는 이렇게 보시면 투기 등급이 이렇게 B로 내려오면서부터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들 등급 중에서 A2부터 B 등급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부과를 해서 이제 우열을 비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신평 같은 경우를 보시면 방금 여기 한신평하고 무디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에 따라서 A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B까지는 트리플 B까지는 그래도 투자 적격 등급인데 더블 B부터는 투기 등급의 투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위험하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죠. 나머지도 상한 어떤 그 불능 상태, 아주 디폴트까지 가면 B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채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 또 역시 여기까지가 적정하고 요 B부터 내려오면 이제 A, 1, 2, 3까지는 괜찮지만 B부터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채권에 관련되는 거는 이 뭐 우리 한 차시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채권 시장론이나 또 다른 어떤 개별적인 독립 과목을 우리가 개설해서 배워야 되는데 또 채권의 비중, 또 채권이 개인 투자자,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중을 지나치게 많이 과목에서 다루기가 좀 무리가 있다 판단해서 이 정도로 해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합투자라고 하는 거죠. 펀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